그걸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우리를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는 사회적 거울이 없었죠. 태어날 때는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어요. 자, 태어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근데 거기 태어날 때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삭제시키고 왜곡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 깨끗한 유리창문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 깨끗한 유리창문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자,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부모한테 꾸지람을 듣거나 부모한테 또 사랑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계속 이제 조건적인 사랑 또는 부족한 사랑 또는 억압적인 사랑, 뭐 강박적인 사랑, 뭐 요거는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사랑 부족한 사랑의 환경이 자라다 보니까 이 유리창에 이제 얼룩이 묻는 거죠. 얼룩이 하나씩 뭐 묻어가면서 이 얼룩진 유리창을 보면 이제 세상이 얼룩진 세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내 마음에 얼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얼룩이 생겨서 이 사회적 거울이 만들어지는데, 쉽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은 요술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요술 거울에 보면은 어떤 것은 막 늘어지고 째지고 막 삐뚤어지고 막 그런 요술 거울이 나를 비춰보면 내가 괴물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거울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삭제. 자, 어떤 것을 삭제시켜서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장점 보지 않고요. 나의 좋은 점, 나의 뭐 잘했던 점, 뭐 내가 성취한 것, 뭐 감사한 것, 이 긍정적인 걸 보지 않고 다 삭제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것만 남아 있답니다. 나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인다면 내가 너무 싫겠죠. 그리고 이제 왜곡이라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요. 왜곡. 어떤 것을 확대시켜서 크게 보고, 어떤 것을 축소시켜서 아주 작게 보는 거지. 근데 좋은 걸 확대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거울이 어떻게 잘못됐냐면은 옆집의 잔디가 더 푸르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건 미국 속담이거든요. 미국 속담에는 옆집 잔디가 더 푸르르게 보인다. 우리 동양 속담 뭐냐면은 옆집 콩가시터 아니야,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제 외국에 뭐 옆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 이것처럼 뭐냐면은 남의 장점은 더 커 보이고 내 장점은 작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나의 단점은 커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은 작게 보인다 이거지. 이렇게 이 마음이 이제 마치 안경처럼 안경의 이 렌즈처럼 어떤 것은 크게 보고 어떤 건 작게 보는 이런 왜곡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은 한두 번의 충격받은 실패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발표하다가 긴장되고 떨었던 게 한두 번 있으면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다. 즉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뭐 영업을 하다 한두 번 실패했어. 나는 영업에는 실패자다. 영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강의하다가 강의를 좀 잘못했어. 나는 강의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뭐 공무원 생활하다가 또 한두 번 실패했어. 나는 공무원은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이제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일반화시켜버리면 이게 제한적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제한적 신념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대부분이 보면은 만 18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뭐 부모님이나 또는 뭐 주변 어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 이 돌대가리 예를 들어서 돌대가리 소리를 몇 번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자, 이 사고뭉치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사고만 치는 사람이구나. 이 쓰잘데없는 놈, 예를 들어서 쓰잘데없는 놈, 쓸모없는 놈. 그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게 일반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반화의 문제는 이른바 나의 어떤 정체성을 고정화시켜버리고, 일단 정체성이 고정화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정체성에 맞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정체성에 맞게끔 행동해 버린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좀 같이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이것도 뭐 숙제를 계속 냈는데 아마 다 안 하셨을 거예요. 혹시 실수로 하신 적 있습니까? 장점 100가지 쓰신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100가지는 좀 어려운데 네. 그래도 몇십 가지씩은 써보죠. 예. 성공 목록 100가지, 감사 목록 100가지, 꿈 목록 100가지 돼서 우리 좋은 점을 다시 보완을 해봐야 됩니다. 삭제시킨 이런 것도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단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왜곡된 마음의 렌즈를 또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일반화를 행동 차원, 경험 차원으로 변화시키기. 자, 우선 이걸 가지고 좀 같이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유 변명론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 가지 이유 변명론을 버려라. 세 가지 이제 큰 이유 변명론이 첫 번째는 유전적 결정론이에요. 나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약골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머리가 안 좋아.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격이 소심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뭐 머리가 안 좋아. 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뭐뭐 하다라는 결정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결정된 건 없다는 겁니다. 자, 약골로 태어났으면 건강관리를 잘해서 자, 오래오래 장수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자, 머리가 좀 나보다 IQ가 좀 낮다면은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 심리적 결정론은 뭐냐면은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에 내 성격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양육 방식, 이른바 뭐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서로 많이 싸우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뭐 자기만의 가르치는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소심하고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명을 또 버려야 됩니다. 자,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자아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모의 영향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NLP나 체면 치료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내 자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환경적 결정론. 환경적으로 돈이 없어서 뭐 학벌이 안 좋아서 지금 경제가 힘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여러 변명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 큰, 더 멋진 사업에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때문에라는 이유 변명을 어떻게 버리냐면은 이제 덕분에 때문에 덕분에를 바꾸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쭉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는 그동안 뭐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해왔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세 분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세 분 우리 스님들은 아니 이사님들은 이미 이제 주도적인 삶을 사는 분이기 때문에 이유 변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분들 보면은 이제 이런 변명을 하죠. 뭐뭐 때문에 나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뭐 덕분에 나는 뭐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로 생각을 이제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상담하다 보면은 저는 가방끈이 짧았기 때문에 저 공부를 많이 잘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해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 공부를 많이 못한 그 덕분에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더 감동적인, 더 폭넓은 대중적인 강의를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이재영 선생님 좀 키가 작은 분들이 주로 하는 변명인데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당당할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키가 작은 덕분에 야무지고 더 큰 꿈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나폴레옹처럼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그 키 작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나폴레옹 박정희 대통령은 뭐 대표적이지만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한명회도 저기 키가 큰 걸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 한명회는 뭐 너무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칠삭동이라고 그랬나 팔삭동이라고 그랬나 어쨌든 뭐 그렇게 참 열악하게 태어나면서 신체적으로 뭐 완벽한 신체를 갖고 있는 건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른바 세조, 성종, 연산군까지입니까? 아닌가? 3대의 그 영의정을 했잖아요. 세조부터 시작해서 세조 다음이 성종 맞죠? 네. 그러면 연산군까지 연산군 이전에 죽었는데 그럼 이 2대를 했나?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영의정을 뭐 했죠. 우리 아들도 지금 키가 작아서 저는 고민을 좀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인하대에 들어간 아들 키가 167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야무지고 또 자기 고집도 있고 재능도 뛰어나고 뭐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성장판 자극을 해서 좀 더 키우셨어야 되는데. 대학 때라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 혹시 뭐 우리 세 분 이상님 그렇지 않겠지만 뭐 변명해 온 거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난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변명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